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고물상하며 먹고 살아온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인생이라 자랑할 만한 건 딱 하나, 손끝이 갈라지도록 열심히 일해 키운 딸 자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전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럽고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는 일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그때 겪은 일이 너무 기막혀 누군가에게라도 넋두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시간가량 떨어지고도 큰 길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드문드문 보이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 녹슨 철근이며 폐짓더미, 누가 버리고 간 가전제품들이 마당 가득 쌓여있는 제 고물상이 있었거든요. 남들 눈에는 그저 지저분한 쓰레기장처럼 보일지도 모를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이었죠. 한때는 새벽부터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직접 고물과 폐지를 줍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빠질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노력 덕에 딸 자식 하나 제대로 먹이고 입히며 가르쳤으니까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세월이었네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작은 사업체를 꾸리던 사람이었죠. 직원 몇 명을 두고 자재를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 이만하면 살만하다 싶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를 내고 받아야 할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그 좋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빈껍데기가 되고 저는 알거지 신세로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때부터 아내와의 사이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빈손이 된 처지에 직업을 가릴 수 없어 뭐든 하겠다고 마음먹으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라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도 내보내고 취업해 좋아하던 신입사원들도 입사가 취소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떠돌다 막다른 길에서 붙잡은 게 바로 그 고물상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한때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 갑자기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다니자니 자괴감이 말도 못했네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죠. 하지만 어린 딸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끝내 견디지 못하더군요. 번듯하게 보기 좋던 남편이 폐지나 고철을 줍고 다니는 꼴이 죽기보다 싫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상을 쓰고 불만을 늘어놓던 아내는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결국 짐을 싸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나는 더는 이 지긋지긋한 고물상 냄새 못 맡겠어. 평생 이렇게 거지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모진 말을 쏟아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에 딸을 두고 말입니다. 전 그날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아내가 떠나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남은 자식은 저 없으면 입에 풀칠도 못할 처지인데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저는 묵묵히 곁에 남은 자식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뭔가를 풍족하게 해주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딸은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도시락 반찬도 늘 김치뿐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안쓰러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여야지. 그 마음 하나로 새벽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남들은 자식 키우는 게 고생이라지만 저는 그 아이가 있어 사는 게 고되지 않았죠. 일을 마치고 어린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가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날들, 제가 없으면 세상 천지에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딸은 없는 형편에 공부도 잘하고 크게 속썩이는 일도 없이 잘 자라주더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제법 먹고 살 만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리기만 하던 딸도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었죠. 작은 출판사에 다니며 제 앞가림을 하더니 어느 날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행여 사윗감이 제가 고물상하는 걸 보고 딸을 업신여기지나 않을까, 변변찮은 예비 장인을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헌데 막상 직접 만나본 사윗감은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말투도 점잖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아버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너무 깍듯하니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자란 우리 수정이가 자네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내가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만. 그러자 상대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수정이처럼 착하고 야무진 사람 만난 제가 행운이죠. 저한텐 정말 과분한 사람이에요. 아버님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하세요. 그 말에 저는 코끝이 다 시큰해졌습니다. 변변찮은 호랍이라고 흉보기는커녕 도리어 추켜 세워주는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윗감은 식사 내내 빈 잔을 채워주고 반찬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예비장인을 살뜰히 챙겼죠. 딸을 바라보는 눈빛도 다정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거든요. 수정이가 고생 끝에 참 좋은 짝을 만났구나. 나같이 변변치 않은 부모 만나 고생하더니 이제야 좀 편하게 살게 되려나 보네. 그런 마음이 드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만큼 딸이 데려온 사윗감이 든든했던 거죠. 그렇게 한번 인사를 다녀간 예비 사위는 자연스럽게 집에 드나들며 듬직한 아들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명절이면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사윗감 인물 좋다, 복받았다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죠. 자네 이렇게 자꾸 뭘 사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와. 내가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이러면 내가 불편해서 못 쓰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곧 한 식구 될 사이인데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그 청년이 정말 친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 없는 저에게는 아들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자 양가가 분주해졌어요. 저는 딸 시집 보내는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려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을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저를 위해 쓰는 돈에는 1,000원 한 장도 벌벌 떨어왔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서는 평생 모은 돈을 아끼지 않았죠. 혼수며 예단이며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해줄 게 없는지 계속 묻고 확인했어요. 딸이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해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빠, 평생 고생만 하고 모은 돈을 이렇게 쓰게 해서 미안해. 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전 괜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가 너 하나 잘 키우고 시집 잘 보내려고 악착같이 번 돈인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골라.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 자식 잘 되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며칠째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가 보다 했죠. 회사 일하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슬슬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물상이 가까운 경기도 외곽에 살고 딸은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으니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예비 사위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자네 수정이랑 연락되지? 내가 며칠째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말이야. 그런데 사위감의 목소리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수정이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어제부터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니. 딸은 한 번도 그렇게 휴대폰 전원을 꺼둔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저랑 안부 인사를 나누던 아이인데 며칠째 감감무소식이라니 뭔가 일이 있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자네도 계속 통화를 못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좀 전에 집에도 와봤는데 집도 비어 있어요. 그저께 같이 백화점에서 이불 고르고 분명히 집에 잘 데려다 줬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수정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아버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수정이 회사 동료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하고도 안면이 있는 친구라 연락처가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세요. 사위감은 저를 다독이려 노력했지만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거든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누구한테 봉변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딸의 동료와 통화한 사위가 전화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수정이가 어제부터 회사에도 연락 없이 안 나왔나 봐요. 거기서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길로 저는 득달같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실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글씨가 제대로 써지질 않았어요. 평생을 살며 경찰서 문턱을 넘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식 찾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기가 막혔습니다. 경찰은 다급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면서도 무덤덤하게 묻더군요. 선생님, 따님 사진이랑 평소 다니던 곳 좀 적어주시고요. 최근에 누구랑 다툰 일이나 돈 문제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곧 결혼할 애가 무슨... 저도 모르게 경찰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언성을 높였어요. 혹시 따님이 평소에 연락 없이 어디 며칠씩 다녀오거나 한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애는 회사랑 집만 오가던 애예요.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바빠진 거 말고는 한눈 파는 애도 아닙니다. 형사님, 우리 딸 좀 꼭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의 손을 붙들고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표정은 그리 미덥지 않았어요. 가출이나 단순 잠적일 수도 있다는 듯한 눈치였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애가 예비 사위에게까지 말없이 잠적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요?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죠. 고물상 일도 손을 놓은 채 그저 전화기만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행여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화장실 갈 때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죠. 밤이 되면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이 독립하기 전까지 쓰던 방을 멍하니 들여다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어요. 수정아,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우리 딸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감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도 종일 굶으셨죠? 이러다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나? 수정이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경찰에서도 찾고 있고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일단 아버님도 몸부터 챙기세요. 수정이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예비 사위의 목소리에 그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험한 일을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만일 저 혼자였다면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를 일인데 사윗감이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니 그래도 정신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예비사위가 매일 수정이의 집에 가서 애가 돌아왔는지 확인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소문하는 눈치였거든요. 얼마 후 실종 신고를 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딸의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혹시나 본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다녔어요. 도저히 가만히 앉아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고 전화겠거니 하고 받지 않았을 텐데 그땐 혹시 딸 소식인가 싶어 곧장 받았죠.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기계로 변조한 듯한 어색하고 기분 나쁜 남자 목소리였거든요. 딸 찾고 있지? 누구요? 우리 딸을 어떻게 하는 거요? 딸은 우리가 데리고 있다. 살아있으니까 걱정 말고 대신 2억 준비해. 그래야 딸 얼굴 다시 볼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딸을 보려면 2억을 내놓으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딸이 정말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보시오. 우리 딸 무사한 거 맞소?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시오 제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상대는 콧방귀를 끼며 답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돈이나 준비해. 그리고 잘 들어.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그땐 당신 딸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해.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고 딸 무사히 다시 보고 싶거든 얌전히 돈이나 준비해서 기다리라고. 알겠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정말 우리 수정이가 납치를 당한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애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발 누군가의 장난이나 그 흔한 보이스피싱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며칠째 연락이 끊긴 마당에 그 말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만에 하나 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더 미칠 노릇은 경찰에 신고하면 딸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실종 신고를 해둔 마당이니 납치범에 대해 얘기하면 곧장 수사가 시작될 텐데 그러다 정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이를 어쩐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해 말아야 해. 저는 그날 밤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집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또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은 준비됐나? 이보시오.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하루 만에 마련하겠소? 시간을 좀 주시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란 말이오. 대신 시간을 좀 주시오. 시간? 그럼 하루 더 줄 테니까 이번엔 제대로 마련해.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기 그 우리 딸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시오. 그래야 내가 돈을 마련할 마음이 나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내놓겠소? 저는 또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가 차갑게 내뱉었어요. 잔말 말고 돈이나 준비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배짱 부릴 입장이 아니라고.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난 분명히 경고했어. 그러고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기만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딸 목소리 한번 못 듣고 또 전화가 끊기니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겁을 주려는 수작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멀리서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길을 지나치는 사람들도 그 일당은 아닌가 싶은 의심부터 들었어요.
2억이라는 요구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였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려웠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 일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에 알리자니 딸이 위험할까 두렵고, 그렇다고 혼자 끌어안고 있자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사윗감에게라도 의논하고 싶었지만 그 역시 망설여졌습니다. 워낙 반듯한 청년이라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하자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러다 정말 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야 할 텐데, 차라리 조용히 돈을 마련해 딸부터 데려온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수십 번 했습니다. 하루 만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가 다 됐어요. 끼니도 거르고 잠도 못 자니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영 딴 사람 같더군요. 그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 돈을 갖다 바치면 딸을 돌려보내줄까? 돈만 챙기고 우리 딸을 영영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경찰에 알렸다가 일이 틀어지면 그땐 또 어쩌지? 이 생각 저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의논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럴 상대가 없다는 게 가장 서러웠어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마침 사윗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무렵 사윗감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찾아왔어요. 휴가를 내고 수정이를 찾으러 다닌다며 어두운 얼굴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오늘도 수정이한테 연락 없었죠? 이게 벌써 며칠째인지. 집에도 매일 들러 확인하는데 아예 돌아온 흔적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치겠네요. 그러다 울컥했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안쓰러움과 괴로움이 겹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미간을 찡그리며 제 얼굴을 바라보던 예비 사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님,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아니세, 난 괜찮아. 자네야말로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일도 못하고 이렇게 뛰어다녀서 어쩌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가 없어졌는데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지만 아버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일단 뭐라도 좀 드셔야 해요. 제가 모실 테니까 같이 나가시죠. 사윗감은 다 죽어가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 한사코 사양했지만 막무가내였죠. 아버님, 저랑 딱 국밥 한 그릇만 드세요. 아버님이 기운을 차리셔야 수정이도 찾죠. 이러다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전 누구를 의지해요. 제발 따뜻한 거 한 술이라도 뜨시고 버텨주세요. 수정이가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건강을 잃으셨으면 애가 얼마나 마음 아파겠어요. 딸 이야기를 꺼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사윗감을 따라 나섰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정신을 잃을지도 모를 만큼 기운이 없다는 건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은 국밥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가 가끔 끼니를 때우던 단골집이었죠. 주인장과도 얼굴을 튼 사이라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라도 나눴을 텐데 그날은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한 뒤 큰 소리로 주문했어요. 곧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이 나왔지만 전 도무지 수저를 들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딸의 얼굴만 가득하고 귓가에는 협박범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에도 저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 사람한테 다 털어놓고 의논해볼까? 협박 전화가 오고 있다고, 2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무슨 방법을 고민해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이내 혼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만약 말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 거야. 그러다 진짜 흉한 일 생기면 난 못 살아.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비사위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님, 어서 식기 전에 좀 드세요. 그래, 자네도 들게. 저는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지만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사윗감은 그런 마음도 모르고 연신 제 그릇에 깍두기며 김치를 덜어주며 살뜰히 챙겼어요.
평소 같으면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을 텐데 그날은 그 다정함조차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딸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나 살겠다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앉아있구나. 그런 생각에 자괴감이 몰려왔죠. 그때 사위가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이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한테도 여전히 연락 오는 게 없나 봐요. 혹시 경찰에서는 뭐 연락 온 거 없어요, 아버님? 실종 신고한 게 며칠인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네. 솔직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말로는 찾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 이것저것 묻기만 하고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게 없으니. 저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차마 협박 전화 이야기는 입 밖에 낼 수가 없었거든요. 사위감은 잠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때였어요. 청양고추를 썰어놓은 것을 듬뿍 집어넣고 국밥을 먹던 예비 사위가 갑자기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보아하니 배가 무척 아픈 것 같았어요. 얼굴도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마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히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배가 좀... 왜 그러나? 어디가 안 좋아? 국밥에 고추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속이 영 거북하네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찌나 급했던지 탁자 위에 자기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 앞뒤 따질 것도 없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저는 멍하니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식어가는 국밥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하지만 생사도 알 수 없는 딸 걱정에 국물 한 술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멍하니 식어가는 국밥만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윗감의 휴대폰에 불이 번쩍 들어오더니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떴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눈길을 돌려 화면을 바라봤죠. 남의 전화를 들여다보는 게 실례인 줄은 알았지만 화면에 큼지막하게 뜬 글자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그 할배가 뭐래? 돈 많아 보여?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할배? 돈이 많아 보이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화면엔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저 숫자만 떠 있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죠. 그냥 잘못 온 문자거나 광고가 아닐까 하며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만약 잘못 온 게 아니고 그 할배가 저를 말하는 게 맞다면 뭔가 제가 모르는 찝찝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 다정하고 든든하던 사위가 저를 할배라고 부르는 누군가와 돈 얘기를 주고받는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협박당하다 보니 예민해져서 괜히 이상한 오해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한번 고개를 든 의심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비사위도 딸이 없어진 것에 당황하고 괴로워 보이긴 했지만 국밥에 청양고추를 넣어 먹을 만큼 여유가 있었죠. 게다가 며칠 동안 제 곁에 바짝 붙어 경찰에서는 어떤 연락이 왔는지 슬며시 묻곤 했어요. 그때는 걱정이 많아 그러려니 했는데 돌이켜보니 마치 저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화장실 쪽을 돌아봤어요. 사위는 아직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도저히 그 문자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방금 그 문자를 보낸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기가 아니라 사위의 전화기로 걸어야 상대가 의심 없이 받으리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 거죠. 긴장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사위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던지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제가 잘못 짚은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네요. 이내 신호가 두어 번 가더니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전화인 줄 알았는지 상대는 대뜸 반말로 이런 말을 건네왔어요. 분위기가 어때? 혹시 신고한 건 아니겠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낯설지는 않은데 누구인지 얼른 떠오르진 않는 목소리였죠. 저는 인상을 쓰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숨만 몰아쉬고 있는데 상대는 여전히 전화 건 사람이 예비 사위인 줄만 아는지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유, 말이 없어. 그 영감탱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은근히 떠봐. 돈은 확실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액수를 좀 더 올려볼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액수라니? 무슨 돈을 말하는 거지? 한데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을 때 휴대폰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빠 숨겨놓은 재산 꽤 많아. 그동안 얼마나 구두쇠같이 살았는지 알아? 근데 얼마 전에 고물상 자리 재개발 보상금까지 받았다고 했잖아.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틀림없이 사라진 제 딸 수정이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에요. 며칠째 생사도 몰라 애를 태우던 바로 그 아이의 목소리.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전화를 받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20여 년 전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고물상 냄새가 지긋지긋하다며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버린 제 아내, 바로 수정이 생모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사위의 핸드폰을 얼른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으면 안 되겠다 싶어 서둘러 방금 전화한 기록까지 지웠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도 힘들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납치라더니 수정이 목소리가 너무나 멀쩡하잖아. 그럼 얘가 지금 그 여자랑 같이 있다는 거야? 협박 전화도 전부 한 통속이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20년 전 떠난 그 여자와 한패가 되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가 흘린 눈물과 끼니도 거른 채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버티던 날들이 모두 뻔뻔한 인간들의 연극에 속았던 것이라니. 가슴속에서 간신히 버텨오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사위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놀란 표정을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비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도 겉으론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내색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이 사라진 그 며칠간 저를 정성껏 챙겨주던 손길이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주 앉아 웃는 낯을 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상대는 절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매운 걸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 지금은 좀 괜찮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장이 좀 안 좋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뭐 다행이구만. 근데 난 이제 그만 먹어야겠네. 영 입맛이 없어서. 저는 겨우 그렇게 대꾸하고는 사위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밥집에서의 그 짧은 통화를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불안했는데 다행히 그냥 잘못 눌린 전화라고 생각했는지 별 문제는 없었어요. 돌아오는 내내 손발이 다 떨리고 머리가 핑핑 돌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그 여자가 어린 딸을 두고 떠나던 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난이 싫다고 소리치던 얼굴도 생각났죠. 하지만 저는 그 뒤로 딸 앞에서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욕한 적이 없었어요. 행여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늘 딸을 다독이며 다 제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너희 엄마도 사정이 있었다. 너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못나서 너희 엄마도 너도 힘들게 했지. 그렇게 딸을 달래왔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 대한 보답이 딸을 꼬드겨 납치 자작극을 벌인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실을 똑똑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소문으로 들어왔던 한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평생 그런 곳에 발을 들일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위를 붙잡고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가는 저쪽이 낌새를 차리고 딸을 빼돌리거나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리라 결심했죠.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흥신소 소장을 향해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사위 될 사람인데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드나드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면 좋겠네요. 중요한 일이니 꼭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사위 되실 분을 혹시 바람이라도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상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서 말을 흐렸어요. 차마 사위와 딸이 전처와 짜고 제 뒤통수를 치려 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위의 사진과 집 주소를 흥신소 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또 피가 마르는 며칠을 기다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식당에서 본 문자가 떠오르고 딸이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협박범의 전화는 멈추지 않고 걸려왔지만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뭐야, 벌써 며칠째야. 내가 딱 이틀 준다고 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2억이지 그게 어디 한두 푼이요. 나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 큰 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소. 그러자 상대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디서 개수작이야. 당신 현금 쥐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뭐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안다는 거요? 제 말에 상대가 말문이 막혔는지 전화를 황급히 끊어버리더군요. 마치 제 주머니 사정을 훤히 아는 듯한 그 말투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딸의 납치극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흥신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돈을 구하지 못했다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이 보여주는 사진을 받아든 저는 그만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고 말았네요. 사진 속에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사는 아파트에서 사위와 제 딸 수정이 그리고 20년 전 집을 나간 전처가 다정하게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한 식구처럼 즐겁게 무어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째 생사도 알 수 없어 저를 애태우게 했던 딸이 그 사진 속에서는 너무나 멀쩡한 얼굴이었죠. 표정에 그늘 하나 없이 도리어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며칠 동안 사위가 두 모녀와 즐겁게 쇼핑도 하고 맛집도 다니며 전혀 이상한 모습 없이 잘 지냈다고 말했어요.
저희 딸이 어디 있는지 몰라 휴가를 내고 사방팔방 딸을 찾으러 다닌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납치당한 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사위의 집에 숨어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집 나갔던 전처와 함께 저를 상대로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협박 전화도 2억이란 돈도 모두가 세 사람이 짜고 친 한바탕 사기극이었던 거죠. 당연히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껴야 했어요. 제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는데 그 딸이 전처의 편에 서서 저를 엿먹이려 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슬픔과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대체 무슨 말로 순진한 딸을 꼬드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수정이는 절대 스스로 아비를 속이며 그런 엄청난 일을 꾸밀 아이가 아니었어요. 분명 20년 전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듯 집을 나갔던 그 여자가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와 딸을 이용하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복수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진을 손에 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라 경찰의 힘을 빌리기로 한 거예요. 처음 협박을 받았을 땐 딸이 정말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신고를 못했지만 그때는 사정이 달랐으니까요. 납치당한 줄만 알았던 딸이 생모와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적어도 아이의 생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고 마냥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면 제 딸도 죗값을 치러야 할 텐데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딸을 그 여자한테서 떼어놓을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어설프게 덮으려다간 그 여자가 또 무슨 여우짓으로 딸을 꼬드겨 이용해 먹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챙겨들고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털어넣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어요. 사위 휴대폰으로 통화했던 일을 털어놓고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까지 책상 위에 펼쳐놓자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한 따님이 사실은 납치당한 게 아니라 협박범과 공범이라는 말씀이군요. 어르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공갈의 사기 미수입니다. 따님도 가담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아시죠? 제 딸은 분명 속아서 그런 겁니다.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 그것만은 꼭 밝혀서 조금이라도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죠. 그럼 작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돈을 준비한 척하시고 저쪽이 원하는 방법대로 접촉하세요. 저희가 잠복해 있다가 돈을 가지러 나오는 사람을 현장에서 덮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침착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송금해달라는 말은 없었나요? 대포 통장이나 제3자를 이용해 인출할 수도 있어서요. 아니요,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액수가 크다 보니 기계에서 찾긴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면 꼬리를 밟힐 수도 있고요. 저는 형사의 말을 듣기로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혀야 제 딸을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협박범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자 저는 준비한 말을 내뱉었죠. 이보시오, 돈은 다 마련했어. 2억 현금으로 준비해뒀으니 제발 우리 딸 무사히 돌려주오. 애는 무사한 게 맞는 거요? 이봐, 괜히 딴짓할 생각 말고 잘 들어. 내가 말하는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가방을 넣어두고 내가 알려주는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요즘 보관 남은 열쇠도 필요 없으니까 돈 확인하고 별일 없으면 딸은 그날로 집에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이요? 약속 꼭 지키는 거요?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 혹시 경찰 끼고 수작 부리면 그땐 딸 영영 못 본다는 것만 명심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오히려 속으론 쾌재를 불렀네요. 지하철 보관함이라니. 그건 돈을 꺼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통화 내용을 곧장 형사에게 전했고 경찰들이 그 지하철역 일대에 잠복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형사는 저에게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어르신, 가방은 묵직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보관함에 준비한 가방 넣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따라붙는 사람 있을지 모르니 절대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음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형사가 일러준 대로 묵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협박범이 말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진짜 돈 대신 신문지를 돈다발 크기로 잘라 가지런히 채워 넣었죠. 겉만 슬쩍 봐서는 영락없는 현금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지정된 물품 보관함에 가방을 밀어넣고 그쪽에서 요구한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위에는 이미 승객이나 지하철 역사 청소부인 척 위장한 경찰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는지 주변에서 누가 들을까 무섭더라고요. 과연 누가 나타날까? 정말 그 사위 녀석일까? 아니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일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 쉼없이 떠오르는데 시간은 어찌나 더디게 가던지 1분 1초가 한나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죽이며 기둥 뒤에 숨어 보관함만 노려봤더니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헌데 그렇게 기다린 지 채 1시간이 안 되어 모자를 푹 눌러쓴 남녀 한 쌍이 보관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은 누가 보지나 않을까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관함을 열고 그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사방에서 형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와 그 남녀를 에워싸자 둘은 기겁하며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려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형사들이 두 인간을 제압하고 깊이 눌러쓴 모자를 벗겨냈죠. 저는 기둥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떨리는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두 남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자 밖으로 드러난 두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제가 아들처럼 믿었던 예비 사위였고 다른 한 사람은 20년 전 어린 딸을 두고 떠났던 제 전처이자 수정이의 생모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머리가 희끗해지고 얼굴엔 주름이 패였지만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만은 옛날 그대로더군요. 눈을 표독스럽게 치켜뜨고 따지고 들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날도 역시 그랬어요. 이 망할 인간이 무슨 배짱으로 경찰에 신고한 거야? 경찰 데려오는 순간 수정이 못 볼 거라고 한 거 잊었어? 걔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다 당신 탓이야. 알겠어? 저는 기가 막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직도 그 소리 하는 거야? 수정이 네 배 아파 낳은 딸이야. 그런 애를 두고 뭐가 어쩌고 어찌? 무사하지 못해?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어떻게 그런 천벌받을 소리를 입에 담아? 잘못을 빌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원망하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우는 동안 전 그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경찰서로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딸 수정이까지 사위의 아파트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저는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이 조사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칠 만에 딸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가닥 기대를 버리지 못하겠더군요. 수정이 분명 저 여자한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것뿐일 거야. 틀림없어. 저는 그 말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놨어요.
알고 보니 그 모든 일을 먼저 꾸민 게 그 여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제 딸과 사위였던 겁니다. 빚에 쫓기던 전처가 딸을 찾아와 1억만 도와달라고 매달렸는데 오히려 딸과 사위가 그 여자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처음 그 여자는 1억이면 급한 빚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은 딸과 사위가 도리어 욕심을 냈던 거죠.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친모가 1억을 말하자 따님이 오히려 이왕 받을 거 1억만 받지 말고 2억을 받아내자고 했다네요. 그럼 반은 친모의 빚을 갚고 반은 신혼집 얻는데 보탤 수 있다면서요. 세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짜낸 각본이 바로 그 납치 자작극이었습니다. 딸이 며칠 잠적해 납치당한 척하고 사위는 제 곁에 붙어 동태를 살피고 그 여자가 목소리를 남성으로 변조해 협박 전화를 거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형사한테서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결국 딸을 마주해 직접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정아,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해봐. 정말 네가 먼저 이 일을 꾸민 거니? 저 여자가 시킨 게 아니라?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그러자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아빠. 아빠가 얼마나 구두쇠처럼 안 쓰고 사는 사람인지 잘 아니까 차마 신혼집 얻는 거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겠더라. 뭐야? 내가 너 결혼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면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 차라리 부족한 거 있냐고 물을 때 말을 했어야지. 사실 아빠가 해주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아빠는 평생 돈을 쥐고만 살아서 쓸 줄을 너무 몰라. 그까지 푼돈 내놓으면서 엄청 신경 쓰는 것처럼 구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친구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준다는데 난 겨우 그 정도도 눈치 보면서 받아야 하잖아. 솔직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난 땡전 한 푼 못 받을 거야. 마음에 드는 신혼집이 있는데 딱 1억이 부족했단 말이야. 아빠 고물상 자리 재개발된다고 보상금 받아서 현금 많은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 정도 받아내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원망 섞인 그 말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평생을 아끼고 또 아낀 게 다 누구를 위해서였는지 딸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결혼 비용도 아낌없이 다 내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뒀던 아비의 속도 모르고 딸은 저를 그저 돈만 움켜쥔 구두쇠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적 운동화 한 켤레 변변히 못 사주고 김치 도시락만 싸보내던 그 미안함이 평생 가슴에 박혀 더 좋은 걸 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이 못난 아비가 너 신혼집 차려주려고 진작에 아파트 한 채 사뒀었다. 너 사라지던 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나가서 열쇠를 주려고 연락했던 건데 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지. 그런데 뒤에서 사위라는 인간이랑 저 여자까지 뭉쳐서 그런 짓이나 꾸미고 있었다니. 내가 돈이 아까워서 안 쓴 게 아니라 너한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아꼈던 거다. 그걸 왜 몰라? 이 어리석은 거사! 그 말을 들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을 알았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죠. 아파트? 아빠 그게 정말이야? 근데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그럼 우리 다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니야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안 할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응?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눈물 몇 방울로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는 달게 받아. 그래야 사람 된다. 아비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결국 세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빚에 쫓겨 자식까지 끌어들인 그 여자도, 그 여자를 부추겨 이를 키운 딸과 사위도 공갈과 협박, 사기미수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멀쩡한 사람을 며칠씩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죄가 무거우니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법정에 가지 않았어요.
차마 그 얼굴들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면회를 와달라는 딸의 편지가 몇 번 왔지만 저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 저는 딸 내외에게 주려고 사뒀던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평생을 바친 고물상터가 재개발되며 받게 된 보상금도 다 모아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평생 자존심 버려가면서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일해왔는데 정작 그 자식이 저를 등졌으니 더 미련 둘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와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손바닥만한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요즘 저는 새벽이면 텃밭에 나가 상추며 고추를 돌보고 해가 지면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야 비로소 저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가끔은 어릴 적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시리기도 하지만 더는 그 시절에 매여 살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이라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뒤늦게 깨달았으니까요. 부모가 온갖 희생을 치르며 자식을 키운다고 해서 자식이 꼭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